2021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동아시아사의 6번째 이렇게 해설 강의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저는 정선아입니다. 방금 총평에서 이 10월 학평에 대해서 쭉 여러분 정리해 드렸습니다. 총평 보고 오세요. 그 하나 시험이 굉장히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총평 보고 오시면 되겠고요. 우선 너무 고생 많았고요. 수고했고요. 참 쉽지 않은 시기죠. 아까 얘기했어요. 총평 때 참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대학별 고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입시 레이스는 본격화됐고 또 중간고사는 부딪혀 있고 코로나19는 잠잠해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수험 생활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오늘 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많이 고생했는데요. 정말 기특하고 뭐라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냥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게 그냥 말뿐인 것 같아서 참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가 6번째 모의고사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는 수능날 나는 안 틀릴 거야. 이거를 내가 오늘 틀렸어도 수능날은 안 틀릴 거야.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놓치지 마시고요. 1번 맞췄으면 넘기세요. 내가 틀린 문제, 내가 조금이라도 헷갈렸던 문제 그런 거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신석기 그대로 출제됐고요. 황하강 하류 지역인데 양사오문화와 함께 룽산문화로 발전한 이게 바로 9월달 모평에 나왔던 그 제시자료 그대로인데 10월달에 와, 이 지역의 토지 제작 기술이 훗날 룽산문화에 영향을 주었대 라고 하면서 그대로 똑같이 9월 10월다 다원커우 문화, 다원커우 토기를 출제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왜 문제가 똑같아요? 9월 10월 1번이? 라고 하는데 내는 기관이 다르잖아. 9월은 평가원이었고 10월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잖아. 출제진도 다르지. 그러니까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마음이 통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연히 겹친 거지. 그치? 왜냐면 다 다른 시기에 다른 곳에서 출제를 하는데 이전에 다운커우 토기가 올해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없거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신석기 시대 유물이고 늘 오답선지로 나왔었는데 단독으로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그게 9월에도 10월에도 출제가 된 거야. 그럼 한번 보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인데 황하강 하류 나왔어. 황하강 하류, 신석기 문화, 토기 제작 기술은 훗날 룽산 문화에 영향을 주었대. 황하강 하류의 신석기 문화는 다원커우 문화야. 그리고 이 다원커우 문화와 황하강 중류의 양사오 문화가 함께 이게 황하강 유역의 문화잖아. 이게 결국에는 룽산 문화로 이어지게 돼. 이걸 9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양사오 문화와 함께 룽산 문화로 발전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고 여기에서는 이 지역의 토지 제작 기술은 훗날 이 다운커우 토기 문화니까 룽산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결국에는 황하강 하류의 다운커우 문화와 황하강 중류의 양사오 문화가 룽산 문화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과 사실 우리는 이거 두 개 가지고 푸는 거지. 지금 온라인 수업 장면, 학습 장면으로 구현을 했고요. 여기에 4글자까지도 줬어요. 다원커우 문화잖아요. 그러면 다원커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 다운커우 토기예요. 이거를 교과서에 따라서 뭐 세발 주전자, 뭐 백도 주전자,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는데 토기잖아. 다운커우 토기, 그쵸?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조몬 토기고요. 이건 빗살무늬 토기고요. 이건 랴오강 유역의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홍산 토기고요. 이건 창장강 하류의 허무든 문화를 대표하는 돼지 그림 토기인데 다 나온 적 있잖아요. 단독으로 그동안 안 나왔던 게 1번이잖아요. 그래서 9월 모평과 10월 학평에 이렇게 정말 다른 데서 주관하고 다른 데서 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 당연히 겹칠 수 있다예요. 정답 1번입니다.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은요. 3강 국제관계의 다원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냐? 북방 여러 민족들, 막 우리 거란이니 서하, 그러니까 탕구투족이 세운 서한이, 그 여진이 세운 금이니, 몽골이 세운 몽골 제국, 혹은 원인이 뭐 결국 같은 나라죠. 이런 것들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가국가는 누구니? 라는 거예요. 서한데 어떻게 서한지 알았니? 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서하라는 것을 니네가 10월 달에 이 자료를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지 탕구투, 이원호, 몽골의 공격으로 뽑아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인데요. 솔직히 3점짜리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 낯섦인 거지. 검은 도시 카라우토? 처음 들어봐. 근데
카라호토를 모르면 뭐 푸니? 아니야. 카라호토는 뭐래? 탕구트족의 이원호가 건국한 가의 옛 도시로. 여기에 벌써 힌트가 2개 나오지. 탕구트족의 이원호, 탕구트족 이원호. 너무 이원호 한국 사람 이름 같다고 애들이 그랬는데 아니야. 탕구트족 이원호가 건국한 이 나라의 옛 도시래. 그게 카라호토일 뿐인 거야. 근데 여기 또 힌트가 나오지. 카라호토에 위치는 비단길의 요지래. 와, 이 나라는 그러면 비단길의 요지를 차지했었던 적이 있는 나라네. 그치? 벌써 힌트 3개 등장했고요. 그리고 13세기 몽골의 공격으로 파괴가 되었대요. 그럼 몽골에 의해서 뭔가 공격받았다라는 거고요. 이 가 나라의 고유 문자로 기록된 다양한 문서가 발견되었다. 이것까지 힌트가 5개나 주어진 문제가 되겠어요. 10월 달에 이 정도 문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힌트를 한번 조합해 보겠습니다. 탕구투족의 이원호가 1038년에 건국한 바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다? 서하가 되겠고요. 서하, 탕구투족 그대로 기억하셨죠? 그 다음에 비단길의 요충지를 장악을 하고 중개무역으로 사실은 성장을 했었고 힘도 셌고 이 나라가 멸망한 건 언제예요? 9월 모평에도 나왔습니다. 1227년이고요. 네, 이때에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11세기에서 13세기 전반까지 존재했던 서하라고 합니다. 탕구투족 이원호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고유 문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송과 대립을 했는데 결국엔 송으로부터 세패를 받을 정도로 여기도 꽤 강성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럼 연운 16주를 차지했다. 연도까지 기억합시다. 936년 거란. 요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고요. 정복지의 다루가치를 파견하였다. 다루가치. 정복지의 다루가치를 파견하였다. 몽골 얘기입니다. 다루가치를 파견해서 행정이나 내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간섭하고 지금 터치하고 있는 거고요. 맹암모국제 여러 차례 출제되고 있어요. 이거는 금, 여진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맹암모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진인들. 부족민들을 지금 다스리고요. 주연제를 통해서 한족을 다스리고 있는 금나라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란의 침입을 막아냈고요. 강동육주를 획득하였다. 이거는 고려, 특히 고려에 대한 거란의 1차 침입 때의 상황이고요. 이때 고려의 서희라고 하는 관리가 거란의 소손님과 만나서 단판을 지었다. 그런 얘기도 여러분 다 들어봤고요. 이거는 오답 선지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나왔던 선지들로만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송으로부터 세패를 받은 나라가 서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거란, 요도 받았고요. 그죠? 그리고 서하도 받았고요. 그리고요.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OX로 다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 유학과 불교 단원의 이제 주제가 3가지가 있어요. 율령, 불교, 성리학인데요. 그 중에 바로 불교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인물, 역시 인물 문제인데요. 해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냐. 인도 남천축국 여정을 지금 여기다 지도로 이렇게 표기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연도까지 줬어요. 723년에 인도에 도착했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 가라고 하는 인물은 인도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이 남천축국 쭉 여행을 하고 안서도 호부라고 하는 곳에 727년에 지금 도착했대요. 그러면 723, 727 나왔으니까 이건 몇 세기입니까? 8세기고요. 인도에 다녀왔는데 이 시를 보니까 달 밝은 밤에 고향길 바라보니 너울너울 뭐 구름이 흘러가고 뭐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결국에는 계림이에요. 계림이 뭐래요? 신라의 뭐 옛 이름, 신라의 다른 이름, 신라를 이렇게 불렀더라 뭐 다 가능한 건데 어쨌건 여기에 힌트는 신라입니다. 이 시는 구법승, 부처님의 진리의 그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떠났던 가라고 하는 승려가 자신의 여행기에서 인도 남천축 여정이 끝나는 부분에 그 여행기에 남천축 여정이 끝나는 그 지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시, 기록되어 있는 이 시를 보니까 타지에서 느끼는 고독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는데 계림으로 날아가고 싶다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엔 이 가라고 하는 인물의 고향은 어딘 거야? 신라, 계림인 거야. 그러면 신라의 구법승인데 8세기에 인도에 다녀와서 뭐를 한 거야? 여행기를 남겼어요. 이보다 더 많은 힌트를 어떻게 줘요? 8세기에 인도와 그 주변 지역을 다녀온 후에 여행기를 남긴 바로 해초의 왕후천축국전 8세기 요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 승려가 남긴 기록은 다 중요해요. 현장의 대당서였기, 해초의 왕후천축국전, 앤린의 입당구법 순례행기 다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기후를 전하였다. 8세기, 세기는 같아요. 근데 감진에 대한 설명이고요. 신라 화엄종을 개창하였다. 이거는 7세기 의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효토크 태자의 스승은 뭐 딱 한 명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고구려의 승려 해자. 이 사람 7세기 이렇게 활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보고가 배운 법화원에 머물렀다. 장보고가 9세기 통일 신라 때 사람이거든요. 해상왕 장보고가 산둥반도에 세운 적산 법화원에 머물며 신라인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던 바로 9세기 승려, 일본 승려 앤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해초, 왕후천축국전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역시 국제관계의 다원화에서 몽골 문제를 출제했어요. 쿠빌라이 칸 문제는 사실은 2학년 동아시아사, 3학년 동아시아사 어디서든 출제할 수 있고요. 또 쿠빌라이 칸이나 징기스칸의 경우는 쉬우려면 아주 쉽게 낼 수도 있고요. 어려우려면 진짜 막 뺨치기 어렵게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 문제는 쿠빌라이 칸의 활동을 묻는 문제 중에 상당히 우리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로는 좀 쉽게 구현이 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자신 있게 맞췄을 텐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도, 원, 국호를 원으로, 그 다음에 일본 원정, 그리고 남송정복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활동이에요. 역사 인물 카드인데 애들이 인물 이게 동그라미 5개여서 막 아까 막 시험 풀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쿠빌라이 칸 맞지? 그치? 애들이 막 칭기스칸 아니 우구데이 칸 근데 이 아래에 있는 내용 봐. 이게 지금 우구데이 칸이랑 쿠빌라이 칸이랑 헷갈릴만 한데요? 전혀 아니지. 9월 모평은 사실은 여기서 상당히 어렵게 냈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의 교과서에 뭐 이런 진짜 참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이건 대단히 명확한 문제예요.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대도로 옮겼어요. 대도가 지금 베이징입니다. 국호를 원으로 고쳤어요. 2차례 일본 원정군을 파병했어요. 이거 1274년과 1281년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은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이 사람은 누구냐? 쿠빌라이 칸이죠. 1, 2, 3을 통해서 이미 나왔어요. 이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지금 교육과정 모든 거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리고 교과서 4종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게 정답지로 갔죠. 1279년이에요. 남송을 정벌해요. 남송이 어떤 나라예요? 금한테 화북지역 뺏기고 저 아래로 내려가서 항저우, 이만이죠. 이만에 지금 도읍을 정하고 남송시대를 열었단 말이야. 그게 12세기였는데 13세기 거의 후반까지 근근히 잘 버텼어요. 그러다가 1279년에 바로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남송이 정복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동아시아사 교과서와 세계사 교과서에 뭐라고 서술되어 있느냐? 비로소 쿠빌라이 칸이 결국엔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 원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호 고친 이후니까 이 원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목민족 혹은 북방민족 최초로 이 유목민족 최초로 중국 전역을 다스리는 그런 대제국 왕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송정복, 남송정벌 다 뭐가 됐건 1279년이고요. 별무반 편성 이거는 12세기 고려 상황이에요. 고려의 숙종 때 윤관이라고 하는 자가 여진정벌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정예 부대가 별무반이고요. 8기고 나면 이 사람이 기억나셔야 돼요. 누라치. 이 사람이 무슨 민족인지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달달달 외우지 말고 1500호제 칭기스칸 막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8기군 누르와치 막 이렇게 하는데 누르와치가 누구야? 여진족, 만주족을 뭐 한 사람이야? 통합한 사람이야. 그래서 1616년에 후금을 만들었고
뭐를 바탕으로? 팔기제, 팔기군을 바탕으로 그렇게 해 나갔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호라즘 정복. 호라즘은 이슬람 왕국인데 이거를 정복한 사람이 누구야? 칭기즈칸이에요. 칭기즈칸 쿠빌라이 칸은 10월 달에 헷갈리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확신해요.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 수립은 14세기인데 연도까지 기억하겠습니다. 1336년 아시카가 다카오지. 1336년이고요. 이건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아니라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예, 쿠빌라이 칸 1번이 되겠어요. 5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5번은요.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에서 바로 16세기 후반 임진왜란 전의 정세에 대해서 출제한 건데요. 이거를 그냥 제시문만 딱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사전 정보와 이 제시 자료가 조금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9월 모평에 장거정이 단독으로 출제가 됐어요. 장거정의 9월 모평, 평가원 문제에서 장거정 막 이렇게 얼굴까지 해갖고 다 나왔는데 그걸 지금 틀린다라는 건 9월 모평 끝나고 나서 나는 1도 내가 틀린 문제를 보지 않았다는 거야. 그건 진짜 반성이 필요한 거고 9월 모평의 내용이 뭐였냐면 임진왜란 전에 활동한 인물이다라는 걸 다 줘버렸어. 이 사람이 누구야? 내각대학사 장거정인데 이 사람이 했던 활동을 9월 모평에 냈단 말이야. 특히 내각대학사 장거정은 1조 편법의 확대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16세기 후반 임진왜란 전이에요. 이 명을 개혁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썼던 인물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타난 시기 해놓고 내각대학사 장거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대로 출제가 돼요. 사실 이걸 딱 보면 16세기 후반이네 하고 끝나버려. 근데 다만 우리 친구들이 이 자료가 조금 낯설어요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야. 타타르가 4만 기병을 뭐 끌고 침략을 했고 근데 명나라의 장거정이 방략을 가지고 뭐 얘네들이 어떻게 방어를 했고 적이 물러갔고 이후에 적이 수차례 침입했지만 다 뭐 패퇴시키고 적을 습격하여 참하고 획득한 바가 많았다. 우리가 그동안 늘 알고 있었던 거는 명나라가 북로 남외로 인해서 어땠다. 맨날 오이라트 타타르부 이들한테 치고 맞고 공격당하고 뭐 그딴 얘기들이었어. 근데 이거는 지금 명나라가 막 다 패퇴하고 맞고 그랬다는 거야. 언제 반짝? 이때야. 실제로 타타르부가 1550년에는 베이징을 막 포위하고 막 공격도 하고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장거정이라고 하는 내각대학사가 활약하면서 나름 계약을 했던 그 임진왜란 전에 16세기 후반의 상황을 좀 보자면 이 사람 그 시기에 딱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때는 타타르의 4만 기병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을 때도 명이 막아낸 적도 있다더라야. 그래서 실제로 이거의 핵심은 이 16세기 후반이다라는 것과 수특에 명확하게 나와요. 임진왜란 전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상황 타타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북로의 그 타타르 몽골 얘기까지 주면서 힌트를 준 거야. 그럼 임진왜란 전에 16세기 후반이다 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지정은제 이거 역시 9월 모평에 나왔던 거죠. 지정은제 청대 거예요. 18세기고요. 예, 18세기 전국 확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빼. 초량외관 이것도 뭐예요? 예, 17세기 후반이죠. 결국엔 양란 이후죠. 조선 후기의 부산에 설치된 외관입니다. 센코쿠 시대가 전개되었다. 언제까지요? 1590년까지요. 16세기 후반 맞네요. 이거 통일한 사람 누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올해 역시 평가원의 모평에 출제됐었죠. 그리고 나서 2년 뒤인 1592년에 뭐 했어요? 임진왜란 일으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바로 전 상황 센코쿠 시대가 전개되었다. 대단히도 길게 전개되었죠. 명예왕자가 몽골의 포로가 되었다. 1449년 토목의 변 라고 하는 바로 이제 이런 변이 있나. 명나라 황제가 포로가 되는 상황이 15세기 상황이죠. 네덜란드 상인이 대지마에서 활동하였다. 에도 막부 시기고요. 이것도 연도 외웁시다. 1641년 이후에 네덜란드 상인이 바로 대지마의 상관을 통해서 단독으로 서양 상인들 중에선 단독으로 지금 교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늘 나오는 진시황제의 한나라 무제, 흉노의 묵툭선우 셋 중에 하나 나오잖아. 그 중에 한 명 진나라 시황제인 거야.
시황제 자료를 주고 천하통일, 도량혁명, 문자통일, 순행, 각석 이런 거를 가지고 진시황제인지 알겠니?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데 알겠니? 하고 낸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거 태블릿으로 구현을 한 건데요. 온라인 답사한 거야.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 방구석 막 답사, 방구석 여행 이런 거 되게 많잖아. 랜선으로 떠나는.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진짜 그 가이드 하는 분이 로마를 쭉 새벽부터 다니면서 온라인 답사를 이제 막 생중계를 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 진짜 여행하기 어려운 지금 이 상황에서 막 다들 대리만족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를 다 갈 수가 없잖아. 근데 온라인 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어떤 루트로 짰느냐? 이 루트로 짜면 인기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네요. 밑줄친 황제의 순행로. 순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쭉 직접 뭐 한다는 거야? 황제가 다녔다라는 거야. 그러면 온라인 답사에 참가한 여러분 환영한데, 근데 이 루트는 뭐냐면 자신이 통일한 전국을 두루 돌며 백성을 시찰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봉선. 봉선이란 건 진짜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야. 이걸 실시에 권위를 과시한, 여기까지 사실 힌트가 많지는 않지만 자신이 통일한, 우선 나왔죠. 황제의 순행로 중 하나입니다. 이 황제가 참 순행을 자주 하거든. 여러 번 하거든.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루트를 소개하고 있어. 그는 순행 중에 태산, 지부산, 낭야대 등의 천하 통일, 법도의 정비, 도량형 문자의 통일 등 자신의 공적을 기리는 각석, 이런 비석, 이런 것들을 세웠대. 석각이라고도 하고 각석이라고도 하고요. 막 새겼어. 내가 짱이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네, 낭야대라고 하는 이 각석이 위치한 이것도 힌트가 되겠습니다. 힌트 대단히 많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이게 뭘까요? 밑줄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이 황제 어떤 황제예요? 도량형과 문자를 통일했고요. 예, 자신이 천하를 통일했고요. 황제가 된 후에 계속해서 순행을 했고요. 지금 여기 센양을 거점으로 하고 있죠.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도량형, 문자, 또 화폐도 통일했고요. 예, 여러 차례에 걸친 순행을 했고요. 예, 여러 지역에 자신의 공적을 찬양하는 각석, 비석도 시험에 그래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흉노에 대비해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역시 진시황제 얘기고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장수 몽염을 시켰다라는 게 정답지나 제시자료에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남비에서 정복한 건 한나라 무제, 궁국제를 마련한 건 한나라 초창기죠. 한 고조 때고요. 쓰시마섬 토벌을 단행하였다. 이거는 15세기 세종 때 이종무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북주와 북질부터 조공을 받았다. 북제와 북주는 뭐예요? 북주의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돌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진시황제 5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부터 사회변동과 서민문화까지 굉장히 긴 단원인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거 3월에도 나왔고요. 4월에도 나왔고요. 동아시아사에서 그 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실버야. 골드 말고 실버. 근데 진짜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은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중요해요. 지난달에는 지정은제가 출제됐고요. 작년 9월 달에도 지정은제가 출제가 됐고요. 지정은제 1조 편법 다 은과 관련된 거고요. 지금 이 문제도 은을 결국엔 찾는 문제인데 제시자료가 조금 길어요. 조금 긴데 그렇다고 아예 못 본 자료냐?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이 자료는 교과서 여러 종에도 있고요. 수특에도 있고요. 굉장히 익숙한 자료입니다. 근데 그 자료와 아닌 자료들을 사실은 섞어서 지금 가를 찾아가 보래요. 금나라와 원나라 이래 황금이 점차 줄어들어. 황금이 줄어들었으니 황금은 아니겠지. 가가 통행화폐가 되었대. 그럼 금 말고 뭐가 있을까? 특히 명나라 초기에 가가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지폐를 만들기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그 후로 동전과 저울질되면서 사용된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금도 아니고 지폐도 아니고 동전도 아니고 근데 only 가라는 거지. 그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오늘날 지폐는 이미 통용되지 않고 동전만이 겨우 작은 구역에 사용될 뿐 모든 조세 업무를 가 하나로 하였다. 200여 년 동안 천하의 가가 수도 베이징으로 운송되었는데 지금 명의대방록이라고 하는 이게 명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얘는 금이 아니고요. 지폐도 아니고요. 동전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통행 화폐의 가치를 하고 있고요. 조세 업무를 이걸로 대신했다. 수도가 베이징이다. 명청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뭐예요? 가는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바로 동아시아사에서 결제 수단으로 늘 중요한, 심지어 단원의 제목이기도 한 은유통, 바로 가는 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문제 상당히 쉬워지는 거예요. 다 본선지거든요. 송대의 대량으로 일본에 유출되었다. 이건 동전 얘기일 것이고요. 포르투갈인에 의해 일본에 처음 전래되었다. 포르투갈인데도 일본이랑 장사할 때 바로 은이라고 하는 게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선지를 그대로 보세요. 포르투갈인에 의해 일본에 처음으로 전래된 거는 바로 지금 조총을 설명하는 거죠. 1543년의 상황이고요. 이 포르투갈인들에 의해서 일본에 조총이 전래됐고요. 이 조총으로 나가시노 전투에서 아주 센코쿠 시대의 그 판도 자체가 바뀌게 된다. 아주 중요하게 포르투갈 설명할 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일본의 수출, 조선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주요한 물품 후기에 인삼이지. 그럼 그 인삼을 우리가 물건으로 넘기면 일본이 뭐를 대가로 줬을까? 그게 은이지. 근데 지금 여기 일본에 우리가 수출하는 거, 그거는 지금 인삼 얘기가 될 거예요. 아니고요. 갈레온 무역을 통해 명으로 대량 유입되었다. 얘들아, 3월달, 4월달에 갈레온 무역이 나왔었잖아. 3월이니 4월이니 니는 알아야 돼. 지금 3월인가 4월인가에 이게 나왔었어. 갈레온 무역이 뭔데? 에스파냐랑 관련돼 있잖아. 에스파냐가 신항로를 개척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멕시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니까 그 멕시코에서 은광을 통해 아메리카산 은을 갈레온선이라고 하는 대포까지 장착된 배에다 싣고 와.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를 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명나라 물건 사고 그 대가로 이 은을 지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갈레온 무역을 통해 명으로 대량 유입된 게 바로 뭐야? 은, 맞죠? 이건 여러 차례 나왔고 3, 4, 6월 계속입니다. 징더전 주요 생산품으로 외국에 수출됐다. 이제 이거는 거의 자다가 깨도 바로 나오는 거죠. 도자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몇 번으로 간다?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요. 정답은 쉬워요. 정답은 쉬운데 사료가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아예 진짜 난데없이 처음 봤어요 하는 사료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 화본공주 얘기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올해 정말 많이 나왔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친 황제의 재위기간, 재위라는 건 황제에 있었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황제가 누군지를 우선 알고 대충 몇 세기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황제가 말했대. 지난날 우리나라가 막 창업할 당시 돌고름 매우 강성해서 상황 고조께서, 그러니까 이 왕조에는 고조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네 예전에. 그치? 자신을 돌거래 신하라고까지 칭했소. 나는 이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한번 보자. 계속 볼 거예요. 항복한 돌거래 군장들이 황제에게 하늘의 칸입니다. 네가 최고예요. 뭐 이런 칭호를 지금 올린 거예요. 돌거리 항복했대. 돌거리 옛날에 대기도 셌다 그랬는데 그랬던 돌거리 지금 이 황제한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항복한 거야. 황제 최고네. 이에 상황고조가 상황고조의 아들이 미추친 황제네. 고조가 얼마나 기쁘겠어. 자기는 돌고래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막 신하라고 막 그랬는데 내 아들이 돌고를 복속시켰어. 그래서 뭐래? 아들의 공적에 감탄하며 말하였다. 예전에 한 유방은 흉노에게 곤욕을 치렀지만 복속할 수 없었다. 그런데 내 아들, 이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닌데 사료의 자식 자랑을 이렇게 남겼어요. 내 아들은 돌고래 힐리카간을 사로잡고, 힐리카간이 아마도 돌고래 이건가 봐. 힐리카간을 사로잡고 돌고래 복속까지 시켰다. 내 아들 최고 이거야.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그럼 이거 잘 봐. 돌거리 한때 셌어. 그래서 고조라고 하는 황제 때는 돌거리 세서 이 사람이 신하를 자처했어. 근데 고조의 아들, 바로 미추친 이 황제 때가 되니까 돌거리 어땠어? 항복했대. 돌고래 군장들이 항복했대. 이 황제 때 돌고래 항복하고 복속했대. 그러면 이
아들 때가 돼서 이 밑주친 황제 때는 이 나라가 어떤 거야? 센 거야. 이거 맨날 봤던 거잖아.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센 나라인 건 맞지만 동아시아사에 아주 중요한 7에서 10세기까지 존재했던 그 대단한 왕조인 거 알겠는데 당나라도 초기엔 어땠다는 거야? 돌궐에 신하를 자처할 정도로 돌궐이 셌단 얘기야. 근데 이 당나라가 그 초기의 굴욕적인 상황을 지나서 당나라 태종 때가 되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돌궐의 항복과 복속을 받아냈다는 거야. 당태종 때 돌궐에 전체는 아닙니다만 돌궐에 복속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은 역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당나라 때다라는 게 지금 나왔고요. 당나라 완전 초창기인 고조 때가 아니라 그 아들 때예요. 당나라 만든 게 618년이에요. 그 고조 다음이 내 아들 이 황제 당나라 태종 때인데 적어도 당나라 태종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7세기 때구나, 7세기 완전 초반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어쨌건 7세기 당대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문제는 풀리거든. 가부키를 관람하는 상인을 보려면 나는 에도막부로 갈래. 그치? 사서집주를 공부하는 학자를 보려면 적어도 남송 때 주희가 성리학의 집대성을 해야 사서집주도 집필을 하겠죠. 남송 때니까 적어도 12세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전시를 직접 주관하는 황제니까 전시가 송대에 도입되니까 이것도 여러분 송이 나온 이후가 되겠네요. 삼국유사를 읽고 있는 승려예요. 삼국유사 고려 승려 1년이 13세기 거의 말에 1281년인가 그런데 사실 이거 연도를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외우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삼국유사 결국에는 이 고려 13세기 몽골한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1270년에 환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외침과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이런 식의 글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딱 삼국유사 요 얘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또 시기가 맞지 않죠. 그럼 보겠습니다. 요 당대인데요. 토번으로 가는 화본공주예요. 토번으로 가는 화본공주 자주 나왔어요. 토번의 지도자 송첸캄포와 결혼을 한 화본공주. 화본공주의 의미가 뭐예요? 중원의 왕조가 이민족의 왕조에게 화친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혼인하는 공주들을 통칭하는 말. 황실과 종실의 딸이나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송첸캄포와 결혼한 화본공주는 문송공주라 불립니다. 이게 바로 언제예요? 당나라 태종 때가 되겠어요. 올해만 해도 이 문송공주가 2번 이상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틀리시면 안 돼요. 조금 사료는 어려울 수 있으되 여러분들이 화본공주, 특히 문성공주가 올해 여러 차례 출제됐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한다면, 적어도 오답을 제대로 했다면, 적어도 한 번이라도 해설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됐죠? 9번 가보겠습니다. 9번은요. 가 국가만 찾으면 되는 쉬운 문제예요. 이게 북이면 돼요. 북인지만 알면 돼요. 북이 하면 솔직히 휴 문제가 나오지만 여러분들 북이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역사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게 쓰지 않아요. 다 사료를 기반으로 해서 각색만 조금 한 건데 지금 보세요. 장면 15번째 장면인데 가의 러양천도예요. 천도라고 하는 건 지금 도읍을 옮기는 거예요. 대군을 이끌고 러양에 도착한 황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큰 비에 병사들은 겁을 먹어 전진을 엄두도 못 내고 있어. 황제의 말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폐하 더 이상은 전진 못하겠습니다. 황제는 완전 무장을 하고 말 위에 앉아. 니들이 남쪽에 재를 정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나는 이곳 러양으로 천도라도 하겠다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천도는 하시지요. 그럼 뭐가 더 싫은 거야? 제 나라 정벌은 좀 천도나 하시죠. 물론 지금 영 내켜하지 않아. 반대가 좀 있어. 허나 러양천도는 결국엔 지금 되어가는 상황이잖아. 그렇다면 결국에는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한 왕조는 어디냐라는 거고 남쪽에 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가는 어디냐라는 거야.
이 남쪽의 제나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조의 송제, 양진 할 때 그 제나라예요. 이 북쪽에는 북이가, 남쪽에는 이 남조의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 이 나라들 중에 지금 제나라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남쪽에 제를 정벌하러 가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막 다 뜯어 말리고 있고, 러양천도 했어요. 언제요? 5세기 말에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이 황제는 효문제예요. 북이의 효문제예요. 선비족이 세운 바로 북이란 나라인데, 그 북이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정답지 중에 아주 쉬운 정답지를 썼어요. 북이와 관련된 설명 중에 제일 쉬운 거, 5, 16국 시대의 혼란을 439년 5세기에 뭐 했다? 수습, 통일했다. 근데 완전히 다는 아니고 화북 지역을 통일했다. 이게 북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7에서 9세기 일본에서 지금 당나라로 파견한 사절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몽골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건 당연히 몽골족이겠죠. 우리 민족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정치, 행정, 군사 이런 건 다 우리가 그런 거죠. 단가 연합하여 백제를 무너뜨린 건 신라고요. 연도까지 기억하겠습니다. 660년의 일이 되겠고요. 선호 아래 좌연왕, 우연왕을 두었다. 이거 아직도 모르면 진짜 수능 동사 선택 안 한 사람인 거야. 선호 아래 좌연왕, 우연왕, 이거는 흉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뭐라고요? 5, 16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였다. 이게 북이 439년이고요. 이거는 나라만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북이에 대한 정답지 5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요. 7강 새로운 국제 질서와 근대화 운동 그리고 서양 문물의 수용까지 중에 바로 그 서양 문물의 수용 단원에서 늘 그렇듯 도시 문제를 냈는데요. 그동안 도시 문제가 이 도시가 상하이냐, 요코하마냐, 부산이냐, 나가사키냐 뭐 이런 식으로 도시 하나를 물었다면 이 문제에서는요. 도시 두 개를 물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도시 두 개를 다 물어볼 때 난도가 좀 신경 쓰일 수 있잖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조약 내용, 가장 대표적인, 가장 기본적인 진짜 기본부터 확인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조약인지 모르겠지만 홍콩을 영국의 청나라가 할양을 하고 청은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그리고 다섯 번째인 이 도시 이거를 항구를 개항하겠다. 청나라의 개항 얘기와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는 그리고 5개 항구 개항을 얘기하는 그 첫 번째 조약이 되겠죠. 1842년에 체결한 난징 조약이고요. 난징 조약에서 문을 연 5개의 항구 중에 가는 상하이가 되겠습니다. 3월달, 4월달 계속 내내 상하이가 나왔으니까 뭐 이거는 모르는 친구 없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조약은 세 글자인가 봐.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거고 조선은 나라고 하는 도시 외에 두 항구를 개항한대요. 그럼 나라고 하는 도시도 개항하고 2개의 항구를 이제 지정해서 하는데 부산, 원산, 인천 중에 왜 부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강화도 조약에는요. 인천이나 원산 얘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명시해서 도시를 쓴 게 아니라 부산은 정했고 부산 외에 2곳은 이제 정해서 연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 근거해서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도시의 이름은 부산인 거지. 이거는 사실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경사대학당이 설립되었다? 이건 베이징이니까 아니고요. 영국인이 신보를 창간하였다? 이거는 상하이 맞죠? 영국 상인이 신보를 창간하였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20세기까지 발간이 되거든요. 이거 여러 차례 정답지로 나왔습니다. 여권 통문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1898년에 북촌의 양반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성이에요. 한성. 대한제국 시기고요. 그래서 한성, 서울의 북촌의 양반의 부인들이 발표한 거고요. 아주하치네가 조직되었다. 아주하치네는요, 일본의 도쿄에 1907년에 만들어진 반제국주의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했고요. 가와나 상하이와 부산은 최초의 철도가 부설되었다. 철도야 부설이 되죠.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 근데 최초라고 했잖아요. 대한제국에서 제일 빠른 건 경인선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상 중국에서는 뭐가 제일 막 1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최초의 철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초를 강조하는 지금 추세는 아닙니다만 경인선 이거는 명확하게 1899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완전 초반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와 도쿄 사이에 1872년 요 정도로 지금 우리가 서술을 하고 있죠. 그 정도 여러분들이 철도는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상하이에 대한 거 2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11번입니다. 역시 5강 문제인데요. 병자호란 문제가 나왔어요. 9월 모평이 병자호란의 결과를 물어봤어요. 근데 10월 학평에서는 병자호란의 배경을 물어봤어요. 출제자 결코 같지 않거든요. 그럴 수 없잖아. 이제 지금 주관한 것도 다르고. 근데 병자호란의 하나는 결과를 물어보고 하나는 배경을 물어봐. 그 얘기는 뭐야? 병자호란은 중요한 거야.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건 모르면 5강에서 틀리겠다는 뜻인데 실제로 여기는 어떤 힌트가 나와요? 홍타이지, 뭐 남한산성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선생님 못 보던 사료예요. 그럼 똑같은 사료 또 내요? 못 보던 사료에서 내는데 힌트가 그렇다고 없어요? 아니잖아요. 홍타이지의 군대가 직접 쳐들어왔대요. 이 사람 누군데? 청나라 황제야. 설사 모른다 치자. 근데 쳐들어왔으니 군사를 이끌고 속히 구원하라고 하는 조정의 명령을 받았어. 중략 이후에 경상감사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경기도 이천에 이미 당도하였으니 합세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답장이 왔대. 이에 저는 우영과 호위병을 이끌고 남한산성을 향해 진군해서 경기도 용인 접경까지 왔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참 멀리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용인까지 왔어. 많이 왔네. 그런데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지원하러 온 군사가 크게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대. 남한산성이 최종 목적지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온 지원군들이 결국엔 홍타이제 군대, 결국엔 이 군대에 의해서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들었대. 내 귀에까지 들린 거야. 그럼 이거 뭐야? 병자호란이야 얘들아. 만약에 이거를 보고선 이게 병자호란인지를 모르겠는 친구들은 병자호란의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러면 지금 하면 돼. 병자호란은 1636년부터 1637년까지 있어. 40 며칠간의 진짜 추울 때 했던 조선의 인조 때야. 결론만 얘기할게. 1636년에 왜 전쟁이 나냐면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꿨거든. 대청 이렇게 청으로 바꿨어. 그리고 조선한테 뭘 요구했냐면 군신관계를 요구했어. 이제 하늘 아래 황제는 나 하나고 이제 나 홍타이지는 황제니까 너 명나라 황제한테 황제하지 말고 나한테 황제라고 해. 그리고 우리 연호 갖다 쓰고 너 결국에는 우리와 군신관계를 맺자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거야. 근데 조선의 인조가 신하들과 막 고민을 했겠지. 경론도 벌어졌겠지. 근데 최종 답은 뭐야? 싫어요 하고 거부했어. 거부했으니까 뭐 한 거야? 쳐들어온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싫어요. 그런데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홍타이지 군주가 직접 쳐들어와요. 이게 병자호란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임금 인조가 어디로 피난을 해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힌트죠. 책 제목이기도 하고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피난해요. 네, 왕족 몇몇과 신하들은요 강화도로 이미 갔어요. 근데 인조와 소현세자와 다른 신하들이 옮기려고 할 때는 이미 청나라 군대가 파주, 김포, 일산 이쪽에 다 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말머리를 돌려서 남한산성으로 가요. 그렇게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하다가 강화도 쪽이 먼저 끝이 나고 결국에는 홍타이지 앞에 인조가 직접 가서 굴욕적인 항복에 이해를 한단 말이야. 삼존도의 굴욕 들어봤잖아. 그래서 9월 모평에서는 이거의 정답이 뭐였어? 명가의 국교가 단절된다. 왜?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청나라와 공식적인 군신관계 맺어야 되잖아. 여기 손절해버리는 거야. 그게 9월의 답이었고 10월의 답은 뭐야? 배경이 뭐냐는 거야. 그만큼 이 전쟁은 중요하다는 거야. 정묘호란, 병자호란 둘 다 중요한데 지금은 병자호란이 나온 거야. 그러면 조선이 북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 효종과 숙종 때인데 이거는 청나라한테 당한 치욕을 씻기 위해 청을 정벌하자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 사건의 배경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지. 인조 다음에 임금이 효종이거든요. 그때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됩니다만 청 센데 어떻게 사실은 북벌을 하겠어요. 쉽지 않죠. 이자상의 난으로 명이 멸망한 거 연도까지 얘기해보자. 1644년이거든. 역시 이것도 이 전쟁 이후의 상황이 되겠고요.
기후약조를 체결한 건 1609년. 이거는 이전인데요. 그럼 다 배경이야? 조선과 일본 사이인데? 이 자료에 나타난 전쟁의 배경과는 상관없어요. 조선이 일본과 기후약조를 통해서 무역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연도는 체크해 두시고요. 타이완이 반청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타이완이 반청운동의 중심지가 된 건 정시 세력이 사실은 이 타이완에 있는 네덜란드 세력을 몰아내고 점령한 1660년대부터 가능해요. 그러다가 쭉 반청운동을 하다가 이 정성공 그리고 정성공 아들 세력까지 정시 세력이 결국에는 1680년대에 강희제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진압까지 끝나고 난 이후에 청계령 해제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갑니까? 병자호란의 배경? 동그라미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요. 마테오 리치, 서광계, 원론, 기하 원본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마테오 리치의 활동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테오 리치 문제는 자주 나왔어요. 작년 수능에도 마테오 리치가 활동한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로 수능의 단독으로 출제됐던 바로 그 남자가 이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마테오 리치는요. 천주교 선교사인데 지금 복장 자체가 그 막 유럽 그런 복장이 아니라 중국 스타일. 굉장히 한자에 능통하고요. 중국어도 잘하고요. 복색이나 이런 것도요.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다 이렇게 진짜 그렇게 노력을 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 천재 초천재야. 천주교에 대해서 당연히 빠삭한 사람이 선교사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천주실이라고 하는 것을 써. 그건 당연해. 근데 이 사람 사실은 지리나 지도학 이쪽 세계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고려망국 전도라고 하는 것을 제작해. 그게 지금 답지야.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이쯤 되면 그래 종교 그 다음에 지리 지도 뭐 역사 지리 이쪽에 능통한 거 알겠는데 이 사람은 수학 쪽에도 상당히 어때요? 뛰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하 원본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얘기하자면 위드 서광계 혹은 피처링 서광계쯤 될 텐데 명나라의 서광계라고 하는 이 사람도 결국엔 천주교 신자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함께 결국에는 기하 수학 기하를 다루는 중국의 학자를 만나고 보니 스스로 지식이 부족하지 않다고 믿고 있대. 이게 너무 내가 수학 제일 잘해 이랬나 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못 봤어. 그래서 내가 이 책의 내용을 구술하면 서광계가 그것을 한문으로 기록하기로 하였대. 그래서 나온 게 기하 원본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맨날 나오는 마테오 리치 3종 세트가 나왔어. 정답으로 가는 길은 어렵지 않아요. 그럼 고사기전을 저술하였다. 이 오답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고사기전, 고사기가 아니라 고사기를 연구한 고사기전을 저술한 건 8세기 고사기를 가지고 한참 뒤인 에도막보 시기에 국학의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토오리 노리나가가 고사기 전을 저술했으니까 에도막보 시기고요. 시연역 제작에 앞장섰다. 이거 달력이죠? 역법이죠? 역시 역법 천재. 청나라 청대에 활동했던 아담샬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원명한 설계에 기여하였다. 이건 황실의 정원쯤 설계에 기여하려면 이건 웬간한 사람은 아니겠죠. 카스틸리오네라고 이 사람 화가고요. 그리고 음영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구현했던 사람으로 원명한 설계에 기여한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요. 1402년에 이거 지리 선택자들은 다 아는 건데 조선의 3대 임금인 태종 때 나온 세계 지도예요. 굳이 이거를 인물을 물어봤으니까 이 지도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름은 나와 있어요. 이무, 이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름까지 가는 건 사실은 굉장히 넘어가는 거고요. 지도로 헷갈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헷갈리지 않죠. 마테오 리치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거기서 화자라고 하는 표현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화자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인물이 마테오 리치 말고 이 사람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질문을 지금 묻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화자에 대한 결국엔 이 말을 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역시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부터 사회변동과 서민 문화와 관련해서 특히 고대
난학이 한참 유행했던 시기 다른 지역, 동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나왔던 편찬, 문화 뭐 이쪽과 관련해서 출제를 했는데요. 조금 난도가 있습니다. 왜냐, 그냥 애도막보, 청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시기 문제로 지금 조금 다뤘던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밑줄친 이 책이 편찬된 당시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건 조금 난도 있는 문제죠. 우리는 폐간 및 위장의 위치와 생김새가 그때까지 믿어왔던 중국의 학설과 판약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 의술을 업으로 살아왔는데 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체에 대해 몰랐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대. 지금 막 성찰이 나오죠. 이제부터 나는 떳떳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나 스기타 겐파쿠는 내가 누군지 얘기하고 있어. 나 스기타 겐파쿠래. 스기타 겐파쿠는 우리 동아시아사 친구들이 참 입에 안 붙어요 하면서도 하다 보니 이제 누군지 알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나 스기타 겐파쿠가 네덜란드 의학서 번역을 제안했대.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덜란드인들이 나가사키 대지마의 상관,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서 에도막부 시기에 서양 상인 중에서는 사실은 독점적으로 지금 교류하고 있죠. 이 네덜란드인들을 통해서 들어온 학문을 우리가 난학이라고 해요. 네덜란드를 이제 난이라고 이제 한자로 표현을 했는데, 이 네덜란드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 중에 사람들이 정말 와우 하고 놀랐던 거는 서양 의학이나 자연과학이었어. 그중에 여기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의학 얘기를 해. 그걸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술이 전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들이 사형수의 해부 장면인가? 이거를 직접 목격을 하거든. 근데 그게 이 책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덜란드 의학서 그거와 일치한다는 것을 사실은 좀 느끼고서 이거를 번역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스기타 겐파쿠와 뭐 료타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몇 년 동안 번역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이 책이 바로 해체신서야. 해체신서 검색하면 얘들아 거기 맨 위에 무슨 연도 잘못 나와 있는 거 있어. 요즘에는 뭐 무슨 각종 백과가 가능하잖아. 누구나 편집을. 근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1770년대야. 18세기 후반이야. 헷갈리면 안 돼. 교과서나 수특이나 이런 데는 연도 다 제대로 돼 있어, 얘들아. 이게 18세기 후반이야. 정확하게는 1770년대란 말이야. 연대 정도까지만 알면 돼. 그리고 이게 지금 에도막부 시기 한참 그때야. 난하게 유행하는. 근데 난학이 지금 이제 요거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탁 얘기가 맨날 나온단 말이야. 근데 선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황제는 부귀의 효문제겠지. 에이, 장난해. 5세기 얘기인데. 3번에 난 진압, 3번에 나는 중요한 연도야. 1673년부터 1681년까지. 이거 청나라의 강희제가 진압해요. 선생님 청대인데요. 에도막부 시기인데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좀 더 촘촘하게. 이건 17세기 상황인 거야.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사고전서 편찬에 참여하는 학자, 이것도 청대야. 에도막부랑 겹칠 수 있겠지. 좀 더 따져보자. 사고전서 걸륭제가 편찬했어. 수능에도 나왔죠. 이거 1770년대부터 이거 사이즈가 남다른 편찬이야. 1780년대까지가. 실제로 1772년인가의 편찬소가 이제 설치가 되고 81년에 그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나올 정도로 대단한 사이즈의 일이야. 실제로 사고전서는 걸륭제라고 하는 게 교육과정상 다 나오는 18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고요. 명과 가만무역에 종사하려면 이때 일본은 무로마치막부 때니까 우선 얘는 제껴. 15에서 16세기 상황이고요. 새끼가하라 전투는요. 임진을 한 이후에 1600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실은 딱 장악을 하게 된, 패권을 장악하게 된 그 전투죠.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18세기 후반 해체신서와 같은 시기 사고전서 편찬.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었습니다만 요것만 17, 18세기를 좀 구분하면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올해도 정말 주구장창 나왔던 메이지 정부를 또 물어봤고요. 올해 역시 여러 차례 나온 이하쿠라 사절단이 답지로 또 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사료가 못 보던 사료일 수 있으나 이 내용은 참 잘 정리돼서 우리가 메이지 정부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료를 보는 동아시아사인데요. 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천하의 정권을 조정에 돌려드린대요. 그리고 합당한 조약을 새로 세울 것. 영원히 이어질 우리의 헌법을 정할 것. 이게 뭐래요? 자신들이
반막부 세력이, 그러니까 막부를 반대하는, 막부를 타도하고, 예, 천황의 정부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이 반막부 세력이 정변을 일으키기 직전에 세운 강령이야. 이 강령이니까 자기네는 1번, 2번, 3번을 뭐 하겠다는 거야? 해내겠다는 거야. 근데 정변의 결국엔 해냈네. 가라고 하는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이 강령에서 주목되는 점은 지금 이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어준 거잖아. 헌법 제정할 거고 불평등하게 체결된 조약을 개정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부가 어느 정부예요? 메이지 정부네. 메이지 정부의 내용 그대로 솔직히 있네. 반막부 세력이 정변을 일으켰고 이 세력들이 주도했으니까 이들이 이 가라고 하는 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됐을 거 아니야. 이대로 가는 거야. 메이지 정부는 언제부터? 1868년. 그리고 메이지 유신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메이지 천황 시기에 했던 모든 개혁들을 다 얘기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이거 하잖아. 1번 정권을 조정에 돌려줬지. 막부가 아니라 천황이 화려하게 등장했지. 1번 됐고. 2번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파견한 사절단이 1871년 요코하마를 출발해서 미국 유럽을 쫙 돌고 1873년 다시 요코하마를 통해 들어온 이와쿠라 사절단이고요. 이게 9월 모평에 요코하마라고 하는 도시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정답은 나왔고요. 헌법 제정도 하죠.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 이른바 메이지 헌법. 이것도 메이지 정부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90년 제국의회까지. 뭐가 나오든 사실은 여러분 지금 메이지 정부인 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만민공동회, 독립회폐의 만민공동회를 1898년에 탄압했고요. 독립회폐를 해산시킨 바로 이 1898년 이거는 어디에 대한 얘기입니까? 대한제국에 대한 얘기고요. 국가총동헌법을 제정한 건 1938년이죠. 예, 이거는 일본이죠. 이때 사실은 천황은 이미 메이지 천황은 죽었고요. 그 이후에 다이쇼 천황을 거쳐서 쇼와 천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히로히토 전쟁을 일으켰던 바로 그때 중의전쟁 이듬해에 제정된 법이 되겠습니다. 흥정헌법대강을 발표하였다. 1908년 이거 청나라 정부에서 발표했고요. 밀화친조약 이것은 낚이면 안 되죠. 이건 1854년 일본의 개항과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메이지 정부 때가 아니라 마지막 막부인 에도 막부가 했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컸잖아. 그래서 반막부 세력이 결국에는 뒤집어 엎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메이지 정부와 관련된 거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와 냉전 체제인데요. 예,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하냐면 정말 우리 친구들이 많이 풀었던 베트남 같은 경우에 사실 근현대사에서만 거의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쩌능다오를 제외하고는 다 뒷부분인데 그 뒷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무조건 완벽하게 알아야만 하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만 이전에 맨날 봤던 자료 또 내고 또 낼 거야. 사료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그래서 한번 보세요. 노벨상 홈페이지야. 역대 수상자 중에 노벨 평화상을 클릭을 했더니 1900 무슨 연도에 이런 사람이 받았대. 이 사람 모른다고 문제 못 풀지 않아. 베트남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이 둘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어. 근데 이때 상황을 보니까 미군이 벌써 등장해. 베트남 하노이에 대한 집중 폭격을 계속하고 있어. 전쟁 중이네. 근데 한쪽에서는 전쟁을 매듭짓기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미국 측 대표는 닉슨 대통령, 닉슨 독트린,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뭔가 대탕트와 관련된 인물인데. 근데 이 닉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출신인 헨리 키신저, 사실은 국제정치학이나 국제외교학이나 정치외교학과나 이런 데서는 이 사람의 책이나 기록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봅니다만 모른다 할지라도 닉슨의 사람이야. 그리고 북베트남 측 대표는 일본, 프랑스에 맞서 싸웠던 이력을 갖고 있는 항일 전사이자 프랑스와의 전쟁에도 맞서 싸웠던 레드토라는 사람이래.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근데 이렇게 열심히 협상을 하고 한 결과 파리의 국제회의 센터에서 평화협정이 정식 조인되었대. 그리고 이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가 되었대. 결국엔 이 파리 평화협정은 베트남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그 단계, 스텝 중에 하나였다는 거야. 실제로 1973년 수상자가 이 둘이고요. 실제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이들이 선정되었어요. 물론 레드톤은 나중에 수상을 거부하긴 합니다만 이 둘이 결국에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뭐 이런 애를 썼다는 거야. 그리고 1973년에 이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는 것인데 체결됐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야? 미군의 철수 내용을 담고 있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미군의 완전 철수인 거야. 그러니까 군사기지나 뭐 고문단 뭐가 됐건 간에 미군이 기지부터 시작해서 군대까지를 며칠 내에 어떻게 싹 다 하겠다. 이거 완전 철수인 거지. 베트남 전쟁에서 누가 빠진다는 거야? 미국이 빠진다는 거야. 그럼 미국이 빠졌어. 1973년에. 그리고 나면 이 전쟁 전세는 어떻게 되겠니? 북베트남이 촥촥촥촥 치고 가겠지. 1975년에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 저 아래 호치민이 사이공이지. 그 당시엔 사이공이에요.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이 전쟁은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이 나고 1976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죠.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아주 정직하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그럼 미일 안보조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 미일 안보조약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같은 날이고요. 미군이 일본에 주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닉슨 나왔다고 닉슨입니까? 닉슨이 중국에 방문한 건 72년입니다. 이런 뭔가 와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전쟁에서 지금 미국이 계속 출구 전략을 꾀하고 있는 거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면 76년인데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에요. 호치민이 1945년 이거 9월 모평의 18번 문제로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북위 17도 선의 경계로 베트남이 분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북위 17도 선의 경계로 지금 군사분계선 설치가 되는 이거는 1954년 제네바 협정. 파리 평화협정이 아니라 제네바 협정이고요. 이거는 베트남과 프랑스 사이의 전투를 사실은 끝내고 그 베트남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했던 협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16번은요. 3.1운동과 5.4운동에 대한 사실 쉬운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알아야 돼요. 중국 국민당, 중국 공산당 다 출제가 됐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사실은 쉽게 풀 수 있어요. 헌병경찰을 앞세운 일제의 무단통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면서 만세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요. 민족자결주의, 그 민족의 미래는 스스로 결정한다.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일어난 1919년 3.1운동이에요. 그리고 나는 신문화운동 1910년대 중국에서 전개되었던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에서 1919년부터 20년까지 했던 회의인데 중국의 요구가 거부되자 베이징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반군벌, 반일, 항일 시위가 각지로 확산되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같은 해에 일어난 5.4운동이에요. 이거는 정말 세계사, 한국사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핵심 개념이죠. 3.1운동. 한국사에서 문제로 내면 맨날 정답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이게 한국사의 정답이에요. 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물어볼 때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졌다. 이런 건데 지금 3.1운동에 대한 설명 가보겠습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민족유일당 운동은 1920년대 이념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지금 목표 독립을 위해서 함께하자. 신간의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 아니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아니죠. 3.1운동의 결과 그런 조직적인 리더십의 그 필요 이런 것 때문에 각지에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는 거죠. 제2차 국공합작의 계기가 되었다. 제2차 국공합작은 연도도 바로 나와야 돼요. 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니까 5.4운동 안 맞고요. 중국 국민당 창당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 국민당 창당이 1919년이에요. 5.4운동의 영향이에요. 5.4운동을 했어요. 우리는 식민지도 아니야.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권에 대해서 일본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는데 군벌들은 뭐 하는데 저 군벌을 타도하고 일본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뭔가 민족운동이 쫙 일어났어. 인구도 엄청 많잖아. 그러면서 결국엔 순원에 의해서 중국 국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1919년 창당되는데 영향을 주었고요. 1921년 중국 공산당도 천도슈를 비롯한 사람들의 영향으로 창당되게 됩니다. 국민당, 공산당 다 기억하시고요. 리튼 조사단은 1930년대 상황이에요. 만주 사변 이후에 만주로 파견된 조사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몇 번으로 간다? 5.4운동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17번 살짝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많이 안 나왔지만 그동안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참 오랜만에 만나는데요. 선생님 한국사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하는 친구도 많아요. 그럼 어때요? 예. 지금 한국사에 있는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 문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동아시아사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국 관내에서 지금 우리의 독립군 세력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항일투쟁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의용대 창설 1938년이고요. 우리 조선의용대 하면 김원봉이 창설해요. 한커우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막 많은 내용들이 엄청 많이 지금 생략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조선의용군으로 편성돼요. 조선의용대 화복지대, 조선 독립동맹, 한국사에서 여러 개 배웁니다만 지금 간단하게 조선의용군으로 개편, 편성 이렇게 돼 있죠. 이게 1942년이고요. 조선의용군 하면 우리는 김두봉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 조선의용대가 여기서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충칭으로 가서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는데 한국광복군은 뭐예요? 1940년에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한 것은 1942년. 합류한 건 42년이에요.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건 40년이고요. 이거 지난달에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허나 42년에 합류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38년부터 42년까지의 상황인데요. 설사 연도를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이 등장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중일전쟁 이후에 관내에서 투쟁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알아요. 한국광복군이 40년에 충칭에서 창설해서 결국에는 광복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거래요. 인도, 미얀마, 그 전선에서 영국군과 함께 또 미국 OSS랑 같이 국내 진공작전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이거야. 38년부터 42년까지 막 쪼개고 안 가도 중일전쟁 발발이 37년이잖아.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이 일본이 졌다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인 거고 만주사변 이거는 알아야 되는 연도고 청일전쟁, 의화단운동 이런 것도 모르면 절대 불가능한 연도들이에요. 국민혁명군의 북벌 시작 지난달에 모평에 장제스 아저씨와 함께 출제까지 됐었죠. 북벌 시작 26년 완료 28년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앞에 뭐가 있든 간에 이건 중일전쟁 이후에 관내에서 지금 이렇게 활발한 독립군 투쟁이 있었다. 한국사, 동아시아사 아주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1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8강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운동 단원인데요. 러일전쟁을 물어봤는데 러일전쟁 전개 과정이 아니라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가지고 결과를 물어봤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부추김으로 러시아에 대항하는 일본의 모습을 나타낸 풍자화로 제1차 영일동맹이 맺어지던 시기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 그림 한 번만 좀 제대로 볼까요? 여기 조그맣지만 재팬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코리아. 한반도를 두고 이 큰 덩치가 지금 러시아라고 돼 있죠.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 여기 유니언잭 보여요? 영국이에요. 영국이 지금 부추기고 있대요. 지금 풍자가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 당시 영국은 일본과 1차 동맹을 맺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자 했어요. 실제로 1차 동맹 연도도 있어요. 1902년인데 이걸 모른다 할지라도 잘 봐요. 20세기 초반에 러시아랑 일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립하고 있어요. 뭐를 두고? 만주 한반도를 두고. 근데 영국은 지금 여기서 누구 편 들어요? 러시아 꼴보기 싫으니까 일본 지원하고 있어요. 영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였으며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격화되고 되다가 일본의 도발로 리순 인천, 그쵸, 제물포죠. 여기서 도발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어요. 이게 바로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인 얼마나 사실은 이거는 그대로 국어적으로 읽으면서 따라와도 이 전쟁은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겠지. 그 러일 전쟁의 내용 아니? 이렇게 되는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러일 전쟁의 결과 1905년 미국의 중재로 포츠모스 조약이 체결됩니다. 근데 이것만 알아서 될까? 다음 달이 수능인데 포츠모스 조약의 내용은 랄랄랄랄 룰룰룰루 나와줘야지. 포츠모스 조약의 내용이 뭐예요?
만주 한반도에서 솔직히 이제 러시아 손 떼는 거고, 그지? 맞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들아, 북위 50도 이하의 사할린 고 남쪽 지역 넘어가고, 그게 메인이겠니? 아니지. 리순과 다린에 대해서 지금 조차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막 연장하는 내용도 나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조약을 통해서 만주 한반도에 대해서 일본이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었구나. 그래서 얘들아, 러일 전쟁이 끝난 1905년 그 해 말에 을사늑약, 한국사에서 을사늑약이라고 하고 을사조약이라고 하지, 우리 외교권 뺏기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내용까지 제발 그냥 제목으로 끝내지 마. 이제 2학년 시험이 아니야. 우리 3학년 수능이 한 달 남았어요. 포츠모스 조약 내용 모르면 8강을 펴서, 수득 8강을 펴서 확인을 합니다.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었다. 이거는 무슨 전쟁이야? 헷갈리라고 냈지만 헷갈리면 안 되지. 청일전쟁의 결과야.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이 될 것이고요.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한 건 1860년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그거를 중지한 대가로 연해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 칭다오 지역을 차지하였다. 칭다오 지역이 어딘데? 산둥반도인데, 이렇게 하면 알지. 산둥반도에서의 권리, 원래 독일이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일본이 1915년 21개조 요구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 하면서 위안스카이로부터 사실은 어떻게 돼요? 21개조 요구에 꽤 많은 부분의 내용을 수용을 하면서 칭다오 지역을 점령하고 21개조 요구를 관철시키고, 이게 파리 강화에 의해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죠. 러시아 등이 일본에 상국 간섭을 하였다. 이건 청일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까지 체결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발한 러시아, 러프독 이 세 나라가 1895년에 한 게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의 그 재판장의 따끈따끈한 그 내용을 사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국동국제군사재판, 이른바 도쿄재판에 대해서 출제를 했고요. 연합군 점령 통치 시기 일본의 전후 처리에 대해서 정답지를 신원법으로 가져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원법 문제나 극동국제군사재판도 여러 스타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재판이 딱 개장한 그 상황이야. 윌리엄 웨브 모른다고 이 문제 못 풀지 않아요. 어떤 재판인지가 중요해요. 개시했어요. 이 재판은 실제로 46년부터 1948년까지 가기 때문에 시점을 명확하게 준 거죠. 짜짜잔 스타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만큼 중요한 형사재판은 없었다. 라라라라 내용이 대단히 많아요. 진짜 중요하고, 이 재판은 왜 그렇게 썰이 길겠어요. 여기서 처벌받을 니네들은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좀 알아라 이거야. 이번에 기소돼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피고인은 도조 히데키, 미나미즈로,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10여 년 동안 일본의 총리 대신 외무 대신 참모총장, 혹은 조선 총독이었던 사람도 여기 있어요. 등등등등 겁나게 많은 일본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제목은 평화에 대한 죄, 통상의 전쟁법에 대한 죄, 혹은 인도에 대한 죄, 이 모든 죄를 범하려고 모의한 죄, 결국엔 이들이 평화를 깨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모의하고 범하고 기획하고 계획한 그 지도자들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에 진 너희들 전쟁 범죄자 전범재판이라는 거야. 이게 이쪽에서만 했겠니? 저쪽 독일 쪽에서는 뉘른베르크 재판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이쪽 도쿄에서는 이른바 도쿄 재판, 극동국제군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야. 이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점령 통치 시기고, 이 전범 재판을 통해서 물론 여기에 천황이 회부된다거나 하는 일들은 없었어. 분명히 어떠한 한계들도 있겠지만 어쨌건 이 전범 재판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일본이 다시금 전쟁할 수 없게끔 한다는 건데, 이게 46년부터 48년이야. 45년에 패전하잖아. 그리고 나서 꽤 뚝딱뚝딱 준비를 해서 46년에 시작을 해. 그러면 이 시기가 46년에서 48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일본 패전 이후에 일본의 그 전후 처리와 관련된 문제인 거야. 다시는 전쟁할 수 없게끔 만들 것이고, 전쟁 범죄자는 처벌할 것이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연합군 점령 통치 시기인 46년에 신헌법이 제정되죠. 이 신헌법은 평화헌법이라고도 하는데 핵심은 뭐예요? 그 구조, 그 맨날 나오는 시험에 맨날 나오는 사료 그거 있잖아. 전쟁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 육군이고 해군이고 어떠한 전력도 우리는 보유하지 않겠다. 우리 군대 없다. 우리 전쟁 안 하겠다. 그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신헌법이 시행이 되니까, 사실 제정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46년에 48년 요 시기랑 겹치죠. 6.25 전쟁이 일어난 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그렇게 다들 알더라 이거는. 그래서 53년 7월 27일까지 가니까 아니고, 포츠담 회담은 전쟁 끝나기 직전에 일본 너 무조건 항복해 라고 최후 통첩한 건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패전 전이 되는 것이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된 거는 우리 6.25 전쟁이 한창이었던 이거 계속 출제가 됐었어요. 그쵸? 1951년 9월 달의 상황입니다. 중국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근거지를 옮긴 건 국공내전에서 중국 국민당이 패했기 때문입니다. 1949년 10월 달에 이긴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선포하고요. 그해 12월에 장제스가 타이완으로 근거지를 옮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신헌법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는요. 나는 쉬워요. 와, 주구장창 나왔어요. 3월에도 사실 이 제시문은 어렵다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3월달, 그 다음에 실제로 수능에서도 남순강화의 도의머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많이 나왔는데 답지가 조금 까다로워요. 이게 사이시기 문제잖아요. 가를 보겠습니다. 베트남 얘기예요.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도의머이를 선포해요. 도의머이 할 때 그 도의머이의 뜻은 뭐냐면 변화와 쇄신과 개혁 이런 뜻이에요. 그거 하겠다는 거야. 뒤집어 엎겠다 이거야. 뭐라고 했느냐? 조국의 모든 생산 잠재력을 자유화시키는 것을 도모해야 한대. 사회주의 국가에서 모든 생산 잠재력을 자유화시킨대. 이 말에 결국엔 내포되어 있는 건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사회주의 국가지만 개혁에 또 쇄신, 시장경제 요소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한 도의머이 6차 공산당 전당대회가 1986년이고 얘가 여러 차례 나왔어요. 늘 이렇게 뒤를 열어놓는 이유는 아시죠?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덩샤오핑 나오니까 1978년인가 보다. 이러면 틀려요. 1978년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처음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덩샤오핑이 우창, 선전, 주하이, 상하이 등 남쪽의 경제특구를 일일이 돌며 직접 가서 개혁과 개방정책을 꾸준히 지속할 거고 심화할 것에 대해서 요구할 거래.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당의 기본 노선인 개혁개방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100년 동안 흔들리지 말제. 야, 1인자가 여기까지 직접 노고를 이끌고 와가지고 우린 100년 동안 이게 우리의 노선이야? 뭐? 개혁개방정책. 그 얘기는 뭐야? 개혁개방정책에 다시 드라이브를 더 거는 거지. 이거가 우리의 100년의 노선인 거고 유지하고 흔들리지 마. 지속해. 더 심화해. 달려가. 이게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예요. 남쪽을 직접 순방하면서 강조했는데 이거는 수능 특강 자료 플러스에서도 나왔고요. 수능에서도 나왔고요. 심지어 3월 달에도 나오고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면 86년과 92년 사이에요. 꽤 촘촘하죠. 얼마 안 되죠. 답지를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88 서울올림픽 뭐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정답인지 보겠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실행한 것은 62년에 스타트, 5년이니까 2, 3, 4, 5, 6, 1966년까지고요. 하병법은 외자 유치에 대해서 북한도 이런 법을 제정한 적이 있어요.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84년에 제정한 법이고요.天安문 사건 중요하죠. 그동안 정답지나 오답지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989년에 언론의 자유와 정치 민주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바로天安문 사건이고요. 무력으로 진압당했습니다. 플라자 합의는요.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특히 수능 완성에 플라자 합의와 관련된 굉장히 양질의 문제들이 10강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엔화의 평가 절상 그리고 달러화의 평가 절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
여러 한 5개 나라의 재무와 관련된 그 수장들이 모여서 플라자 호텔에서 했다라고 해서 플라자 합의인데요. 포인트는 엔화의 평가 절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된 거 전쟁에서 북베트남 세력이 승리하고 나서 76년도 그 이듬해 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죠. 그러면 요 86년 시작점 나왔고요. 그리고 92년 끝점 나왔죠. 그러면 요 사이 시기에 들어가는 것 정답 3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문제 다 풀어봤고요. 엄청나게 막 킬러 문제다, 이거는 다 틀려라 하는 문제들은 없었습니다만 아까 선생님이 주목할 만한 문제라고 얘기했던 8번, 그리고 뭐 13번, 18번, 그리고 20번은 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고요. 스키타 겐파코의 해체 신서의 연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10월을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잘 풀었으리라고 믿고 있고요. 우리 정말 게임은 뭐예요? 본수능입니다. 본수능까지 우리 친구들 끝까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해설에서 여러분 또 만나도록 할게요. 동아시아사는 끝까지 EBS.